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등급평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사라든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그 정의가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개념 정의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면 이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또는 우리가 사회적 어떤 책임을 위한 요구사항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 통제 이런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특히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데미지 발생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보통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장래 발생 가능성 있는 걸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미지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예전보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이 발생 빈도와 그걸로 인한 임팩트, 영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사사분면 그려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전보다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데미지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도 촘촘해지기도 하고 또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이 복잡해지게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재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뉴스 보시면 많은 형사범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전속 고발권 제도 폐지, 그게 일부는 거의 사실상 폐지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임직원에 대한 형사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은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부당 공동행위뿐만 아니라 입찰 방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형사범죄로 바로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에 대한 형사 제재가 일어나면 그거는 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도의적이든 아니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죠. 이렇게 되면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회사의 평판이 예전보다 훨씬 더 훼손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뉴스에 안 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바로바로 이제 뉴스를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사건마다 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회사 법위반 제재받는 회사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평판 훼손에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는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으로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 참고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회사의 재무적 손실로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보통 담합 같은 경우도 가징금 받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 특히 공공기관이 실시한 입찰의 담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근데 예전에 라면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라면 소비자들이 이제 소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요즘 이런 소송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데미지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업이 보통 들어가면 다 요구를 합니다. 위에 CEO라든가 법무에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거래 전담 부서가 따로 있다면 그 부서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라고 그럼 답이 나오는 게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효과적인 에틱스 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은 보통 앞 단계에서 바로 예방하고 이 법 위반에 대한 예방을 하고 또 적발이 왜 또 중요하냐면 적발 중에 특히 담합 같은 경우는 빨리 적발해서 자수를 해야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 신고 제도가 있어요. 리니언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진 신고를 1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징금 전체 면제가 되고 형사 고발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센티브가 강하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자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자수를 하려면 적발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발을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감사를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은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잘 시행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예방과 적발해야 되고 이 적발했을 경우 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도 아까 말한 자수도 시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적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시정해야 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제도 개선을 해야 그 다음엔 더 잘 예방하고 이제 적발하는 리스크를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DCA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수준이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기업 문화가 이렇게 돼야 돼요. 뭐냐면 예방하고 특히 적발과 관련해서 적발해서 우리가 당신이 담합을 했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 안 했다. 내가 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숨기려고 하는 문화가 있으면은 적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적발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법 위반 행위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히 법 위반 행위를 하는 부서가 주로 돈을 버는 부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버는 부서가 원래 말은 조직에 힘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가 이 사람들 보고 당신들 이거 빨리 자수해라 안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는 기업 문화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 리스크와 CP의 논리적인 연결입니다. 공정거래 리스크 얘기를 하면 공정거래 리스크라는 게 아까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대한 이제 위반 가능성 얘기했는데 공정거래 법규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좀 많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또 요즘 최근에 저게 IT와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들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법이 늘고 있어요. 원래 1981년도에 공정거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금 요 하나밖에 없었죠. 요 하도급은 그 당시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자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고시로 되어 있던 겁니다. 약관규제법은 별도 법이 들어왔고요. 할부거래, 방문 판매도 다른 법에서 했던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이 많다는 걸 알고 자기의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아까 리스크가 적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맞으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리스크, 맞으면 제재, 임팩트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이때 유난히 높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유난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예. 1조 3천억. 제가 볼 때 이때 컬컴 사건이 이때 있었던 것 같고요. 이때도 굉장히 1억, 높았던 경우였는데, 이때는 좀 많이,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가징금이, 천억, 몇 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가징금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통계가 나게 되면 회사의 재무에 바로 임팩트가 나가지고 보통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 보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제재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부패법과 마찬가지로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표준이 좀 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EU 할 것 없이 반독점법에 대해서는 해외 집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만 골라도 이제 이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것들이 있고요. EU, 캐나다 다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 경쟁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있는 분야가 다 이 분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많이 이렇게 반독점법을 내부적으로 강하게 시행을 하다가 그럼 미국 내에서는 이제 경쟁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다고 보면 이 부서는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국제 담합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규제를 많이 하니까 EU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EU도 규제를 많이 하는 경쟁적으로 또 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독점법에 대해서는 해외 집행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월드뱅크의 세계은행의 제재가 또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이 청렴서약서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을 할 수가 인티그리티라는 영어가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인티그리티에 관한 내부 지침 규정이 있어요. 그걸 위반한 업체들은 이렇게 회사명, 요거 지금 AB 순으로입니다만은 찾아보면 나라가 큰 추리까지 다 있고요. 회사명,
저기들 제재 기간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드뱅크의 그 내용이 반부패만 있는 게 아니라 담합을 하는 경우도 여기 제재가 됩니다. 이 제재가 되는 순간 월드뱅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뭐 멀티래터럴 디벨롭ment 뱅크도 있고요. 또 이 자료를 항상 들여다보는 수출입은행들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도 이거 다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걸린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또 글로벌 기업들은 여기 나오는 걸 다 들여다봐요. 들여다봐가지고 자기 거래처가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거래 중지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이 제재가 높아져 걸리면은 이제 그때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로펌에 와서 묻고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사실은 걸린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볼 때 뭐 굉장히 나쁜 짓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이 촘촘해지고 또 글로벌화되고 또 그 위반에 대한 대가, 그 제재가 아주 높아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실무자들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보통 그 CEO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굳이 그걸 해야 돼? 우리 법무실 있잖아? 우리 뭐 감사가 잘하고 있잖아?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고위 임원들이. 그게 아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공정거래 분야가 특히 공정거래 분야는 글로벌하게 비슷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제대로 잘 못했을 경우에는 제재나 임팩트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바로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은 바로 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필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무자만 이런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권에 있는 최고 경영자가 이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인 부여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영어로 CP라고 약칭을 하고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아까 보여드렸죠.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이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라는 표현 쓰죠.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비판은 좀 해요. 준법에 한정할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윤리 경영도 포함시켜야 되고 또는 사회적 책임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발전 단계를 본다면 준법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한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이죠. 더 뭐 남들한테 우리 이번에 수혜 복구를 위해서 돈을 얼마 내놨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법 위반 행령 배임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러면 기업들, 우리가 예부에서 바라볼 때 이 기업이 윤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보겠습니까? 안 되죠. 준법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준법 시스템이고 ISO조차도 반부패에 관한 경영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ISO 37001조차도 무엇이 부패인가를 정의할 때에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법규를 예를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방하는 시스템 만들어라고 하는 준법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분명하거든요. 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뒤에 바라보게 되는 공정거래 CP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뒤에 등급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거래 CP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다음에 8대 요건을 정해놓고 있고 이것이 공정에 정한 거거든요. 요건을 정하고 있느냐. 바로 자체적으로 정한 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ISO 37001 제가 말씀드렸는데 ISO 37001도 ISO 37001 때는 영어로 끝나는 경우는 권고사항이에요. 하든 말든 관계없고 그것을 모범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 권고사항인데 1로 끝나는 ISO 37001, 1로 끝나면 인정에 대한 요건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를 해서 이 회사는
우리 ISO 37001에서 요구하는 영어로 requirement라고 그러죠. 권고가 아니라 requirement입니다. 요구사항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SO 37001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거 갖춘지 안 갖춘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CP라고 하는 이 8대 요건은 그냥 이것이 가장 모범이 되는 요건이다라고 하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등급평가를 통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진금도 감경해주고요. 처음 이 제도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10% 무조건 감경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까지 갔었나?